파리 시간 새벽 2시. 숙면을 취했더니 컨디션은 좋다. 한국이라면 아침 식사를 할 시간이다. 미처 먹을 걸 준비 못해 물만 마시며 공복감을 달래고 있다. 아침이 오면 갓 구운 빵을 사러 가야겠다. 프랑스 빵은 어떤 맛일까? 꼼짝없이 아침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 프랑스 스타일로 간단하게 아침 식사를 할까 한다. 가볍게 식사한 후 몽파르나스 역을 가보자. 몽파르나스 역은 산티아고 순례길을 가는 사람들이 출발 장소로 가기 위해 기차를 타는 곳이다. 몽파르나스 역은 어떤 분위기일까? 오늘 찾아갈 곳을 머릿속으로 그려본다. 그 다음으로 방문할 곳은 지하납골당 까딱공부다. 오전에 입장하려면 1시간 전부터 줄을 서야 한다. 10시 오픈이니까 9시까지는 가야 할 것 같다. 점심때는 에펠탑을 보러 가자. 처음 보면 어떤 기분일까? 늦은 점심은 대중적인 프랑스 요리로 유명한 레스토랑으로 가보자. 바쁜 점심시간을 피해 오후 3시쯤 도착하면 될 것 같다. 달팽이 요리와 오리구이를 먹으며 와인을 한잔할 생각이다. 몽주. 호텔 프론트 직원이 계속 바뀐다. 지금까지 총 4명을 봤다. 첫날 만난 필리핀 사람 미델이 그중 가장 싹싹했다. 나머지 프랑스인들은 조금 시크한 편이다. 지금 프론트에 앉아있는 스텝은 모니터만 계속 주시하고 있다. 뭘 저렇게 열심히 보는지 궁금하다. 8시 30분 호텔 앞 빵집에 손님들이 줄을 서 있다. 아직까지 길다란 바게트 빵을 먹어보지는 못했다. 내일 새벽에 먹을 빵을 저녁에 잊지 않고 꼭 사둬야겠다. 숙소에서 가까운 프로테 디 밤베스역으로 간다. 매번 같은 지하철 출입구로 내려간다. 지하철 타러 어느 쪽 플랫폼으로 가야 하는지 방향이 매번 헷갈렸다. 희한하게 아직까지 반대로 탄 적은 없다. 우연의 일치일까? 팟캐스트 여행 상상에서 들었던 내용이 떠올랐다. 파리의 지하철은 출입구에 따라 목적지의 방향이 바뀐답니다. 비밀은 여기에 있었다. 같은 입구로 들어갔고 마침 방향이 시내 쪽이었던 것이다. 호텔에서 나와 건널목을 건너면 베트남 청년이라는 작은 빵집이 나온다. 그 빵집에서 100m쯤 걸으면 굴다리가 나오고 그 앞쪽으로 메트로 M자 표시가 있는 지하철 입구가 보인다. 계단을 내려간다. 하늘색 라인 M13을 이곳에서 탈 수 있다. 숙소 부근에서 제일 번화한 중심지는 몽파르나스역이다. 이곳에는 지하철 소매치기와 사기꾼이 많다고 한다. 가방을 앞쪽으로 메고 주변 상황에 신경을 집중한다. 팩세이프 가방 깊숙이 스마트폰을 넣어 두었다. 소매치기 당하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히 했다. 아침부터 살짝 긴장된다. 몽파르나스역은 규모가 꽤 크다. 프랑스 전역으로 출발하는 기차의 시발점인 것 같다. 떼제베를 직접 볼 수 있었다. 빵과 커피를 테이크아웃 할 수 있는 폴이라는 작은 점포가 보인다.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김밥 천국인 것 같다. 한 줄 김밥을 사듯 파리 사람들은 빵과 커피를 사서 빠르게 이동한다. 손님이 끊이지 않는 폴 점포 앞에 슬쩍 줄을 서본다. Bonjour, je voudrais des s'il vous plaît, c'est combien? Merci. 크루아상에 초코가 들어가 있는 빵을 샀다. 슬슬 생전 불어가 입에 붙는다. 파리 여행을 준비하던 중 우연히 유튜브에서 야매불어 채널을 발견했다. 꼭 필요한 문장만으로 짧은 프랑스어를 알려주는 유용한 채널이다.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주변을 경계하며 역 안쪽을 둘러본다. 현지인들의 일상은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
다행히 집시 소매치기는 보이지 않는다. 나를 향해 접근하는 사람도 없다. 서양 여행자들은 자주 보이지만 동양인 여행자는 중국 사람 몇 명만 보일 뿐이다. 한국인 여행자들은 한 명도 없다. 아마도 르브르, 샹젤리제, 마레지구, 몽마르트 등의 주요 관광지에 몰려 있는 것 같다. 폴 상점이 또 하나 더 보인다. 이번 점포에서는 커피를 사보려 한다. 지브드의 커피 스몰 실브플레, 드 뭐뭐뭐뭐 살라살라. 스텝의 프랑스 말을 전혀 모르겠다. 어깨를 으쓱하며 모르겠다는 제스처를 하자 스텝이 내게 볼 수 있게 계산기 화면을 돌려서 보여준다. 가지고 있던 동전을 손바닥 위에 올려 스텝에게 보여준다. 스텝이 몇 개 골라 계산을 끝낸다. 나를 쳐다보며 환하게 웃어준다. 흑인 여성인데 웃는 모습이 귀엽다. 무섭게만 생각했던 흑인들의 얼굴이 점점 자연스럽게 느껴진다. 며칠 안 되었지만 피부색의 차이는 점점 익숙해지고 있다. 귀엽네 이 친구. 우리와 다른 피부색과 낯선 생김새가 두려웠을까? 내 속에 인종차별적인 생각이 있는 것 같다.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기준에서 벗어나면 이상하고 잘못된 것이라는 통념이 작동하는 것 같다. 그런 기준이 왜 내 머릿속에 있는 걸까? 메르시. 즐거운 여행하라고 웃으며 인사를 해준다. 그 마음이 고맙다. 파리에서 친절한 사람을 몇 명이나 만났을까? 이제는 헤아리는 것도 힘들다. 차라리 불친절한 사람을 찾는 게 더 빠를 듯 싶다. 아직까지 불친절하거나 인종차별하는 사람을 만난 적은 없다. 집시 사인단, 소매치기, 흑인 팔찌 사기단, 인종차별 등 수많은 이야기들이 왜 수십 년 동안 인터넷에 돌고 도는 것일까? 그들의 시크하고 무심한 서비스를 오해해서 불편함과 모욕감을 느낀 건 혹시 아닐까? 파리 체류 며칠밖에 안 된 여행자는 여러 가지 상상을 해본다. 빵과 커피를 들고 몽파르나스역 광장으로 나왔다. 풀밭 옆 화단에 걸터 앉았다. 출근하는 현지인들의 일상을 무심히 바라본다. 몽파르나스역에서 온 파리지행의 옷차림은 생각보다 화려하지 않다. 일본 어느 역 앞에 앉아 있는 것 같다. 출근하는 풍경은 일본 중소도시 같은 느낌이다. 바쁜 발걸음만 보인다. 상상 속의 파리는 영화 속 그림처럼 화려한 도시였지만 내 눈앞에 펼쳐진 파리는 출근으로 분주한 일상적인 풍경일 뿐이다. 지하철을 잘못 타서 까따꼼부에 9시 30분에 도착했다. 아직 개장 30분 전이지만 벌써 어제 절반 정도의 줄이 늘어서 있다. 맨 뒷줄에 선다. 앞쪽에 있는 4명의 일행은 미국 사람인 듯 싶다. 에너지가 넘친다. 1시간 30분 동안 뜻모를 영어를 듣고 있으니 귀가 얼얼하다. 쾌활한 사람은 눈에 띄기 마련인가 보다. 프랑스 방송국에 취재 요청을 받아 인터뷰까지 한다. 뒤편에 서 있던 나도 슬쩍 나왔을 것 같다. 일행 중 2명의 소녀는 10대로 보인다. 한 명은 엘리자베스 테일러처럼 고급스러운 이미지다. 인형같이 생긴 서양 사람을 가까이서 처음 봤다. 신기했다. 반면에 언니는 키가 크고 제법 덩치가 있다. 영어가 좀 되면 슬쩍 끼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을 것이다. 영어를 못하는 것이 조금 아쉬웠다. 2시간 정도 서 있는 중이다. 파리에는 구급차가 왜 이렇게 자주 다닐까? 운정선 앞에 파란색 경광등을 단 승용차들이 자주 지나간다. 영화에서만 듣던 바로 그 사이렌 소리다. 파리에서는 경찰차가 아닌 일반 승용차에 사복 입은 경찰들이 근무하는 걸까? 뭐야, 테러 난 건 아니겠지? 폭탄 테러가 연상된다.
파리라는 지역에 특성이 있다 보니 사이렌 소리만 들려도 은근 신경 쓰인다. 설마 지하 납골당에 테러범이 오진 않겠지? 뭐 있다고 납골당으로 오겠는가? 파리에서 아직까지 정복 입은 경찰을 보지 못했다. 경찰들은 다 어디에 있는 걸까? 테러가 있는 도시라서 거리 풍경이 살벌하지 않을까 걱정했다. 다행히 평화스럽다. 밖에서 보는 파리와 안에서 느끼는 파리의 느낌은 전혀 다른 듯 싶다. 드디어 까따콤부에 내려간다. 계단을 빙글빙글 돌아 꽤 깊숙이 내려간다. 높이 2m 정도의 지하 굴로 이어진다. 앞사람이 있기에 조금 덜 무섭다.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 게 실감나지 않는다. 바닥에서 축축한 습기가 느껴진다. 천장에는 물방울이 맺혀 있다. 사후의 세계로 가는 길고 지루한 미로다. 아직은 인스타그램에서 봤던 진짜 해골은 보이지 않는다. 서양 관광객들은 5유로에 빌린 헤드셋을 귀에 꽂고 설명을 듣고 있다. 아마도 납골당의 유래와 그 시절 역사를 설명해주는 안내방송인 것 같다. 아쉽게도 한국어가 지원되지 않아서 빌리지 않았다. 지하 납골당은 총 길이 300km에 달한다. 그중 일부를 일반인에게 공개했다. 인터넷으로 실제 해골 사진을 봤다. 기괴한 거 싫어하는 내가 구태여 이곳에 오고 싶었던 이유는 뭘까? 파리의 어느 관광지보다 먼저 이곳을 보고 싶었다. 죽음의 실체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다. 뼈만 남아있는 수많은 유골들을 보면 뭔가 정신이 팍 하고 들 거란 기대를 한 것일까? 제단을 만들듯 뼈를 가지런히 쌓아 올렸다. 그 위에 해골을 올려둔 게 꼭 장작 더미 같다. 이상하게 무섭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 담담하다. 동굴을 따라 계속 걸어 들어간다. 죽은 자들이 있는 깊숙한 곳을 걷는다. 30분 정도 지하에 있었다. 지금 당장은 이곳의 체험을 말로 표현하기가 쉽지 않다. 시간이 지나면 이곳에서 체험한 느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죽음의 공간을 눈으로 확인했다. 지하 깊숙이 묻혀있는 관 속에 직접 들어갔다 온 듯한 느낌이다. 호텔에 들어가기 전 시원한 맥주 한 잔이 생각난다. 숙소 옆에 있는 비스트로에 들렸다. 어제 검정 옷을 입었던 여자 스텝이 이번에는 다른 옷을 입어서 못 알아봤다. 오늘 입은 옷이 조금 더 여성해 보인다. 어제 입었던 시스루 타입은 파리에서 유행하는 옷인 것 같다. 등 뒷부분이 오픈돼 있고 끈이 X자로 묶여있는 시스루 타입의 브라우스다. 한국 여성은 하이 실종 패션으로 과감한 다리 노출을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프랑스 여성은 상체 부분의 노출을 자연스럽게 생각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 있다. 날씨가 더워서 그럴까? 시스루 타입 브라우스 아래 브레이지어가 훤히 비친다. 이런 스타일의 옷을 다른 카페에서도 몇 번 본 적 있다. 봉주르, 봉주르, 런치? Yes. Outside, inside, inside. 안에 에어컨이 나오지 않지만 안쪽이 더 시원하다. 파리는 습하지가 않아서 그늘은 좀 버틸만하다. 자, 이제 야매 보러 대방출을 시작하다. 꺄프도 카페 스텝 언니가 발음 교정을 해준다. 르버해. 맥주 맛이 좋다. 10유로가 넘으면 신용카드 되는 곳이 대부분이다. 유로화를 국내에서 많이 환전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커피나 빵을 살 때 소액의 유료화가 가끔 필요할 뿐이다. 스텝이 주문을 받으러 온다. 메뉴가 적힌 커다란 칠판을 의자 위에 세운다. 보로로 메뉴 설명을 한다. 중간중간 영어 단어도 섞어준다. 큰 칠판 메뉴판으로 설명하는 이유는 뭘까? 외국인만 이런 방식으로 하나 했더니 손님들에게 모두 그렇게 한다. 이런 방식은 이 식당만의 독특한 서비스일까? 언니가 메뉴 설명을 해주는데 솔직히 모르겠다. 두 번째 메뉴를 선택했다. 베이컨과 상추 몇 조각이 들어간 샐러드다. 10유로가 넘는다. 파리는 간단한 음식도 10유로 이하는 없는 것 같다.
배고플 때는 든든하게 먹기 위해서 멀어도 스시 뷔페에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빵집에서 베트남 청년이 추천해주는 빵을 샀다. 프랑프리스 마트에서 음료수 몇 개를 챙겨 셀프 계산대에 선다. 역시 이번에도 셀프 계산이 쉽지 않다. 동영상을 찍었는데 녹화가 되지 않았다. 다시 한번 촬영했다. 한두 번만 더 계산하면 확실히 셀프 계산을 이해할 것 같다. 숙소에서 1시간 정도 쉬면서 체력을 보충한다. 이제 드디어 에펠탑을 보러 간다. 지하철 환승을 한번 한 후 하케임역에서 내렸다. 에펠탑이 보인다. 순간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 인셉션의 파리 장면이 떠올랐다.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에펠탑은 실제일까? 아니면 가상 속의 이미지일까? 상상 속의 에펠탑을 직접 눈앞에서 보니 엉뚱한 상상이 저절로 된다. 진짜 파리구나. 진짜 에펠탑이다. 신기하다. 그렇지만 어마무시한 감동이 폭포처럼 흘러내리진 않는다. 역 앞에 흑인들이 에펠탑 모양의 기념품과 시원한 얼음 생수를 팔고 있다. 워터! 워터! 이 더위에 열심히 일하는 저 청년들을 흑인이라는 이유로 경계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했다. 흑형이라는 표현 자체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인종차별 아닌가 싶다. 그저 우리와 피부색이 다를 뿐이다. 백인 보고 백형이라 하지 않으면서 왜 흑인은 흑형이라 할까? 길에서 처음으로 집시 사인단을 만났다. 이쪽에 선물을 파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는 흑인들에 대한 우리들의 인종차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인단을 보기는 봤는데 아마 외국인한테만 아는 척을 하는 것 같아요. 저한테 영어 할 줄 아냐고 물어보는데 굳이 대응할 필요가 없으니까 얘기를 안 했고요. 별일 없이 그냥 무시하면 됩니다. Can you speak English? 못 알아듣는 척, 못 들은 척 그냥 지나친다. 집시 언니가 내 옷을 살짝 잡았지만 모른 척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걸어갔다. 순간 등골이 오싹했다. 혹시 칼 같은 걸로 위협하는 것은 아닐까? 지나친 상상이다. 그들은 미끼 멘트가 실패하자 다른 관광객에게 미끼 멘트를 날린다. 그들도 나름 타겟 마케팅을 한다. 따라오지 않고 그냥 그걸로 끝이다. 팩세이프 힙색을 앞쪽으로 메고 안전장치까지 걸어두었다. 사진기는 고물이라 그냥 들고 다닌다. 잃어버려도 그만이다. 아무도 나에게 접근하지도 않고 신경도 쓰지 않는다. 군인 4명이 에펠탑으로 올라가는 길 옆에서 기관총으로 무장한 채 경계 중이다. 불변 날씨에 철모에 방탄조끼까지 입고 있다. 저 총에는 분명 실탄이 들어있을 것 같다. 에펠탑으로 올라가는 곳은 따로 벽이 있고 입장료를 받는다. 생각보다 사람이 많지는 않다. 비키니 수영복만 입고 풀밭에 누워 일광욕을 하는 젊은 여성이 보인다. 아무도 신경 쓰는 사람이 없다. 파리는 자유다. 에펠탑을 처음 봤지만 어쩐지 익숙하다. 마카오에서 본 짝퉁 에펠탑과 똑같이 생겼다. 오히려 짝퉁이 더 화려해 보였다. 아마도 화려한 조명 때문인 것 같다. 대낮이라 에펠탑은 뜨겁게 달궈진 철 구조물로만 보일 뿐이다. 자, 이제 달팽이 요리를 먹으러 가자. 번화가에 있는 음식점 사이에 빨간색 간판이 보인다. 전 세계 관광객들이 모여드는 사르티에라는 역사 깊은 대중식당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식당에 드디어 왔다. 인종차별 당했다는 후기가 한국 인터넷에 수없이 많이 있다. 시간은 오후 4시. 저녁 식사 전이라 홀은 한가하다. 문을 열고 들어간다. 입구에 선 채 종업원이 오기를 기다린다. 봉주, 원. 손가락으로 혼자 왔음을 알려준다. 봉주. 양복을 쫙 빼입은 매니저가 나를 손님 테이블 이리저리 데리고 다닌다. 테이블에 남자 3명이 앉아있다. 그곳에 합석을 시키려는 듯 싶다.
그들은 곧 일행이 올 것이라며 거절한다. 매니저는 또 다시 나를 데리고 동양인으로 보이는 노부부 자리로 안내한다. 예전 나이트클럽에 가면 웨이터들이 여자 손님 손목을 끌고 부킹해주던 시절이 있었다. 지금 내 상황이 딱 그렇다. 느낌이 묘하다. Excuse me. 60대 베트남 사람으로 보이는 부부가 조용조용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르띠의 식당은 혼자 오면 이렇게 테이블에 마구 앉히나 보다. 호기심이 있어 재미도 있지만 조금 당황스럽다. 같은 테이블에 모르는 사람과 합석해서 식사하는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다. 이곳 식당을 부킹 식당이라 불러야 할까? 혹시라도 소피 마르소와 합석할 수 있는 행운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물론 소피 마르소가 이 식당에 온다면 말이다. 니혼노 갔다 데스까? 일본말로 인사를 건네니 노 부부가 화들짝 놀란다. 나고야에서 온 노 부부는 파리가 이번에 13번째라 한다. 관광으로 자주 파리를 찾는다 한다. 은퇴를 해서 해외 여행을 다니는 단가의 세대 같다. 할아버지는 은퇴 전에 회사 임원이나 고위직 공무원을 했을 것 같다. 할머니는 예민하고 행동이 약간 불안해 보였다. 빨리 식사를 끝내고 숙소로 돌아가고 싶어 하시는 것 같다. 나와 할아버지는 서울, 일본, 파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여행자의 즐거움을 만끽했다. 두 분은 음식을 거의 다 드신 상태고 고기 음식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야채가 있는 음식만을 드셨다. 에스카르고 달팽이 요리를 먹기 위해 집게를 사용하는데 자꾸 미끄러져 빠져버린다. 좀처럼 고정하기가 쉽지 않다. 손으로 달팽이를 잡고 작은 포크로 솔아먹듯 속살을 뽑아 먹었다. 맛은 골뱅이 같다. 오리고기는 좀 짠 편이다. 감자랑 먹으면 먹을만하다. 가장 잘 초이스한 것은 이 식당 자체 브랜드 사르띠의 와인이다. 생각보다 양이 제법 돼서 혼자 마시면 알큰하다. 나고야 할아버지는 나보고 술이 세다고 하신다. 여행지에서 기분 좋게 와인 한잔 하는 것은 언제나 즐겁다. 나고야에 오면 놀러 오라고 이메일을 적어준다. 역시 해외여행을 많이 다녀본 경험이 있는 할아버지다. 나 역시 메일을 적어준다. 서울에 오면 고기 먹으러 함께 가자고 이야기를 했다. 할아버지는 아쉬워했지만 할머니는 호텔로 빨리 돌아가 쉬고 싶으신 것 같다. 재미있는 건 이제부터다. 식사를 끝마치고 할머니가 계산을 직원에게 부탁했다. 직원이 홀서빙 아니라 도통 계산을 해주지 않는다. 이런 경우 틀림없이 인종차별이라는 말이 나오겠구나 싶었다. 10분 이상 기다려도 계산하러 오지를 않는다. 담당 웨이트레스 언니는 정말 바쁘게 홀서빙을 다니고 있다. 내가 사전 조사한 바로는 자신이 담당하는 테이블 구역이 아니면 다른 웨이터들은 계산은커녕 불러도 쳐다보지도 않는다고 한다. 자기 구역만 서빙과 계산을 하는 것 같다. 이 사실을 모르는 한국인들은 모욕당했다고 느끼고 인종차별이라는 오해를 하는 것 같다. 충분히 그런 상황이 될 것 같다. 할머니가 너무 불안해하셔서 내가 웨이트레스를 불러야겠다고 생각했다. 정신없이 서빙하는 웨이트레스에게 파우동 하고 작게 멘트를 던졌다. 파리에서는 한국 식당처럼 손을 흔들거나 큰 소리로 웨이터를 부르는 것은 실례라는 글을 본 적 있다. 손짓과 눈짓을 살짝 보냈는데 성공적으로 전달됐다. 웨이트레스가 내게 다가온다. 세콩비앙 위. 노인 부부는 15분 정도 기다린 끝에 결국 계산을 끝마칠 수 있었다. 난 언니가 지날 때 미리 이야기를 해서 바로 계산을 끝낼 수 있었다. 마음 같아서는 팁을 주고 싶었다. 팁을 줘본 적이 없어서 어색한 나머지 계산만 했다.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고 한다. 팁을 슬쩍 빈 접시 위에 올려 놓았어야 했는데 그게 어색해서 하지 못했다. 아쉽다. 식사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남자 웨이터와 살짝 부딪혔다.
웨이터가 미안해하며 바로 말한다. Pardon, I'm sorry. 세상 어디에도 인종차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어디 파리뿐일까? 오사카에서 한국인 차별로 한동안 시끄러운 적이 있었다. 한국 사회에서도 인종차별, 지역차별, 신분차별 등 우리가 익숙하게 생각하는 것 속에 수많은 차별이 존재한다. 그렇지만 이 식당에서 벌어지는 늦은 계산 때문에 벌어지는 해프닝은 인종차별은 아닌 것 같다. 이곳 시스템이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우리와 다른 문화를 알지 못해서 생기는 오해일 것 같다. 덩치 큰 웨이터에게 화장실 위치를 물어본다. 우송드 에뚜알레? 합성 문화가 불편한 건 사실이다. 오늘 경우에는 좋은 여행자를 만나서 재미있게 식사를 할 수 있었지만 매번 이런 행운을 기대할 수는 없다. 아마도 4명 꽉 채워서 오지 않는다면 매번 합석해야 하는 당황스러운 상황을 겪어야 할 것 같다. 알큰하게 취해서 전철을 탔다. 조금 신경이 쓰인다. 아마도 술 냄새와 동양인 특유의 체취가 날 것 같다. 멀리서 술 마시지 말아야겠다. 술 마실 기회가 있다면 몽파르나스 역에서 마시고 걸어서 숙소까지 와야겠다.